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 행정법 테마 체계도를 통해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행정법을 하나씩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한눈에 보는 행정법 체계도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전체적인 그림 하나를 통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행정법의 전부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번 시간에 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행정법 전체를 전부 다 소화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눈에 보이는 행정법이지 한 입에 소화하는 행정법은 아닙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은 각각의 테마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될 것이고, 오늘은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보시게 되면은 한눈에 보이는 행정법, 도의식 행정법 체계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 한 페이지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행정법 총론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내용의 전부죠. 그렇다면 별다른 내용이 없구나, 행정법 그렇게 어렵지 않겠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꼭 그런 것만 아니고 여러분들 마음의 부담을 좀 덜 수 있는 그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맨 위에 행정법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행정법이라는 것은 행정에 관한 국내공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에 관한 국내공법, 그럼 우리 행정법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행정법이라는 것은 행정의 조직과 작용 그리고 구제에 관한 국내공법을 우리가 행정법이라고 합니다. 행정에 대한 조직과 작용과 구제, 즉 행정조직법과 행정작용법, 행정구제법, 이렇게 세 가지가 모여서 행정법을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행정법이라는 법은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법전을 뒤져보시게 되면은 헌법이니 민법이니 형법이니 상법이니 이와 같은 통일된 단일 법전을 확인해 볼 수 있겠지만, 행정법이라는 것은 찾을 수가 없단 말이죠. 행정법은 그 형식상 헌법이나 민법, 형법, 상법, 그리고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과 같은 통일된 단일 법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행정법은 900여 종이라고도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7,000여 종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행정법이 어려운 이유는 이와 같이 수많은 무수한 개별법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법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것은 수험행정법입니다. 수험행정법에서 다뤄지는 개별법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행정법이라는 것은 행정에 관한 법이고요. 행정에 관한 법이고, 그리고 공법이고, 그리고 국내공법, 국내법입니다. 행정에 관한 법이고, 공법이고, 국내법이 바로 행정법이다 이거죠. 제일 먼저 우리 행정에 관한 법이다라는 측면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따라서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법이니까, 국가의 근본 조직 및 작용에 관한 법으로서의 헌법과는 다른 것이고요. 또한 국회법 등의 입법권의 조직 및 작용에 관한 법이 아니기 때문에 입법법과도 구별이 됩니다. 또한 법원 조직법 등과 같은 사법권의 조직 및 작용에 관한 법이 아니라는 점에 있어서 사법법과도 구별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측면은 바로 행정에 관한 법이라는 부분에서 논의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헌법은 행정법에 해당하지 않아요. 물론 근데 행정법을 공부하다 보면 헌법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나오죠. 두 번째는 행정에 관한 공법이다라는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행정에 관한 공법이 바로 행정법이기 때문에 행정에 관한 사법은 행정법이 아닙니다. 이쪽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따라와 보시게 되면은 밑에 부분에서 행정상 법률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 행정상 법률관계 부분을 보시면 공법관계하고 사법관계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순수한 사법관계로서 이것을 우리가 협의의 국고관계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은 행정 주체로서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인과 동일한 지위에서, 즉 사경제 주체의 지위에서 행위하는 것을 말해요. 이것도 분명히 행정작용인 것은 맞다는 거죠. 영리행정이나 조달행정 작용도 분명히 행정주체의 행정작용이지만
그것은 사법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보면 여기에는 이 사법관계는 행정법의 규율을 받는 영역은 아니라고 보겠네요. 행정법이라는 것은 행정에 관한 공법이었습니다. 따라서 행정주체가 사경제 주체,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위하는 그와 같은 사경제작용은 행정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었고요. 마지막으로 행정에 관한 국내법, 국내법인 측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행정법은 국내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법은 원칙적으로 행정법에서 제외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 헌법은 헌법 제6조 1항에서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국제조약이나 국제법규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내법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그 내용이 행정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행정법 안에 포함된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한미상호 방위조약인데요. 한미상호 방위조약에 따르게 되면은 미군이나 아니면 미군 부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위법한 행위를 해서 국민에게 손해를 끼치게 된다면 그때는 국가를, 우리나라 국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법의 체계는 크게 행정조직법과 행정작용법 그리고 행정구제법으로 구성이 된다고 했죠.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행정법이라는 것은 행정의 조직, 작용, 그리고 구제에 관한 공법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행정법은 행정조직법과 행정작용법, 행정구제법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것들이 각각 별개로 독립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행정조직법은 행정법의 머리다라고 볼 수 있겠고 행정작용법은 행정법의 몸통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행정구제법은 행정법의 두 다리로서 지탱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 중에 제일 먼저 행정조직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아직도 맨 위에 첫 번째 줄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행정조직법은 행정을 담당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조직에 관한 법이 바로 행정조직법입니다. 이것은 행정법의 머리가 된다라고 했는데 행정법 영역에 따르게 되면은 법인격을 가진 행정주체가 있어요. 행정주체는 행정작용을 하는 주체를 말하는 것인데 대표적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고 때에 따라서는 기타 공법상 법인이나 공무수탁사인 등도 포함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국가라는 친구를 본 적 있나요? 지방자치단체라는 친구를 본 적은 없어요. 그렇죠? 김국가, 박국가라는 친구는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걔가 행정주체는 아니겠죠? 그래서 행정주체는 그 실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관념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행정주체의 행정작용을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들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공무원이에요. 행정주체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통상 공무원이라고 불리는 행정기관이 그 팔과 다리의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이러한 행정기관들 중에서 외부적 관계에서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행정기관 중에서 행정의 머리와 입이 되어서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외부에 그 의사를 표시하는 행정기관이 있는데 우리 그것을 행정청이라고 해요. 우리 이제 행정법을 공부하다 보면 행정청의 행위가 정말로 중요해요. 항고송으로서 취소인이, 무효등황인송인이, 부자격판송인이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소송을 제기할 때 피고가 행정청이 돼요. 행정청의 행위 중에서도 행정처분이 항상 중심적으로 논의가 될 텐데요. 행정기관들 중에서 내부적으로 의사결정하고 외부적으로 의사 표시하는 거, 그게 바로 행정청이 되는 거예요. 행정조직법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행정주체하고 행정기관, 행정청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와 같은 행정기관들 간에 있어서 권한의 배분과 이전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바로 행정조직법이에요. 행정기관에 권한이 이전된다는 것은 나중에 배워보시면 권한위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조직법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행정법의 몸통이 되는 행정작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작용법이라는 것은 행정주체가
행정기관을 통해서 행하는 행정작용에 관한 법을 말하는 거예요. 행정작용에 관해서 규율하고 있는 법이 바로 행정작용법이 되는 건데 이것은 이제 행정법의 몸통이 된다고 했습니다. 행정주체로서의 국가는 약 100만 명의 공무원들이 행정기관의 지위에서 매일같이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이 행정주체가 외부적 관계에서 국민을 상대로 해서 하는 행정작용이 중요하게 논의가 되고요. 이러한 행정작용에 대해서 규율을 하는 법이 바로 행정작용법이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아까 밑에서 우리 봤던 것처럼 행정상 법률관계에는 공법관계하고 사법관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기 있는 이 권력적 공법관계, 이 권력적 공법관계 하에서 행해지는 이 행정처분이 이게 가장 중요하게 논의가 되는 부분이 되고요. 이 행정처분은 나중에 행정행위라는 학문상의 개념과 우리가 비교를 하게 되는데 그 행정행위 외의 행정작용들로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행정입법, 행정절차, 행정계획, 부관, 행정지도, 행정조사, 확약, 단계적 행정결정, 의무이행 확보수단, 정보공개 등의 논의가 추가로 논의가 돼요. 행정작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요 행정행위 말고도 행정입법이나 그 밖의 주요 행위 형식으로서 행정계획, 부관, 확약, 단계적 행정결정, 행정지도, 행정조사, 행정의 자동화 결정 등 이와 같은 추가 논의들도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다시 또 맨 첫 번째 줄로 올라갈게요. 이러다가 진도 언제 나가냐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 행정작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행정작용법에서 행정 있죠? 행정. 이 행정에 대해서는 두 가지 상이한 방법으로 정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과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접근을 해서 살펴보게 돼요.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에 의해서 행해지는 모든 활동을 우리가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라고 합니다. 행정기관이 하는 모든 작용은 다 형식적 의미의 행정에 해당을 하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라는 것은 입법작용이나 사법작용과 비교를 했을 때 행정은 어떠한 성질을 가지는 국가작용을 하는 것인지 그걸 규명하는 게 바로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에요. 그 내용을 가지고 본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전에 행정처분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행정기관 중에서 행정청이 그와 같은 행정처분을 하니까 행정기관이 행위한다는 점에서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 맞고요. 또한 법을 집행한다는 점에서 실질적 의미의 행정도 맞아요. 근데 행정기관도 국회가 아닌데 법을 제정할 때가 있답니다. 행정기관이 법을 만들게 되면은 그것은 행정기관이 하니까 형식적 의미의 행정은 맞는데요. 그 실질은 행정이 아니죠. 실질적 의미의 입법작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행정입법 어디 있었어요? 밑에서 행정입법이 잠시 등장했었죠. 여기 있네요. 행정입법이라는 것은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지만 실질적 의미의 이건 입법작용에 해당을 한다 이렇게 보게 돼요. 그리고 여기로 한번 와볼까요? 이렇게 포인터를 따라와 보시게 되면 행정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이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법원이 하는 사법작용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행정심판위원회라는 행정기관이 행위하기 때문에 형식적 의미의 행정에는 해당해요. 하지만 그 실질은 사법작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의 사법작용이라고 말하죠. 행정작용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봤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두 다리가 튼튼해야 되겠죠? 행정구제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행정법에서 행정조직법, 행정작용법을 배우는 것은 결국 행정구제법을 공부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행정구제법이라는 것은 행정주체의 행정작용에 의해서 국민에게 일정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다루는 법이 바로 행정구제법이에요. 이 행정구제법은 행정법의 두 다리가 되어서 지탱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행정구제의 방법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1, 2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1차적 권리구제 방법이 있고 2차적 권리구제 방법이 있어요. 1차적 권리구제 방법을 우리가 존속보장 방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2차적 권리구제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가치보장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와 같은 내용이 여기 밑에 있는 부분입니다. 좀 이따 보시게 되면 사후적 권리구제 방법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1차적 권리구제, 2차적 권리구제 이렇게 있죠. 1차적 권리구제는 존속보장의 방식에 의해서 그리고 2차적 권리구제는 가치보장의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1차적 권리구제 수단은 이렇게 올라오시면 행정쟁송제도가 되는 것이고요. 2차적 권리구제 수단은 이렇게 올라오시게 되면 행정상 손해전보제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존속보장이라는 것은 행정주체의 위법 또는 부당한, 위법은 이제 합법성의 한계를 일탈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부당이라는 것은 합법성의 한계를 일탈한 것은 아니지만, 위법한 건 아니지만 여전히 적법한 것이지만 그보다 더 좋은 방법도 있다는 것이죠. 합복적성의 한계를 일탈한 경우에 우리가 정당, 부당, 부당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와 같이 위법 부당한 행정작용 자체의 시정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시키는 게 바로 1차적 권리구제 존속보장 방법, 행정쟁송제도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규율하는 법이 바로 행정쟁송법이에요. 행정쟁송법에는 행정소송에 관한 법으로서 행정소송법이라는 게 있고요. 행정심판에 관한 법으로서 행정심판법이라는 게 포함됩니다. 두 번째, 가치보장을 보시게 되면 이거는 존속보장 방법과는 좀 달라요. 존속보장 방법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작용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치보장 방법은 그런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발생한 피해를 금전적으로, 돈으로요. 금전적으로 보전을 해서 권리구제를 시키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는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에 해당을 합니다. 이와 같은 손해전보제도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행정상 손해배상과 행정상 손실보상과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이 포함돼요. 사법관계에서도 손해배상에 대한 논의는 있어요. 하지만 손실보상은 오직 공법관계, 행정법관계에서만 논의되는 내용에 해당을 하고요. 이 행정상 손해배상과 관련돼서는 여기 보시면 국배법 이렇게 있죠. 국가배상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국가배상법이라는 게 있습니다만은 밑에 있는 이 손실보상에 관해서는 이와 같은 국가배상법 같은 일반법이 없어요. 그래서 손실보상은 전부 다 개별법에 의해서 규율을 받는다라고 보게 됩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 보시게 되면은 행정법에 대한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행정법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국내공법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권력 집중이 권력 분립 원칙으로 인치주의가 법치주의로 이렇게 변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국가 등이 만약에 국민이나 아니면 주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려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요. 또는 국가가 일정한 연령 19세 이상의 지난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입영통지서를 발부하려면 병역법 제6조에 따라서 지방병무청장이 병역 의무 부과 통지를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법치주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국가 권력의 행사는 법에 따라서 행사가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국가를 법치주의의 지배를 받는 법치국가라고 말을 합니다. 과거에는 이랬어요. 절대군주. 과거에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전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군주가 법에 의한 통제를 받지 않고 제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를 우리가 인치주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인치주의는 바로 사람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사람에 의한 지배를 인치주의라고 합니다. 이러한 인치주의 하에서는 국민은 자기의 재산과 자유가 군주의 무제한적인 권력 앞에 그대로 노출되어 버리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불안정한 지위에 놓였었겠죠. 여러분들이 사극을 보시게 되면 왕이 뭐예요? 법도 만들고 그리고 권력도 집행하고 또 재판도 자기가 해요. 그게 바로 절대군주 인치주의 시대였던 거죠.
그런데 시민혁명 이후에 이와 같은 집중되어 있던 권력이 입법, 행정, 사법에 집중되어 있던 권력이 분립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권력분립 원칙입니다. 권력분립이라는 것은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군주에게 온전히 집중되어 있던 권한을 분산시키고 자의적인 권한 행사와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가 바로 권력분립 원칙 제도에 해당을 해요. 권력분립 이론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분리시켜갖고 서로 견제토록 삼권 분립의 형태로서 설명이 되는데요. 이러한 권력분립 원칙을 산발이의 튼튼한 다리로 삼아서 인정되는 것이 바로 법치주의입니다. 입법과 행정과 사법, 입법과 행정과 사법 이렇게 삼권이 분립되고 나면 이 입법부 의회에 의해서 제정된 법률에 의한 지배를 받게 되기 때문에 권력분립 원칙이 존재한다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법치주의 논의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법치주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치주의라는 것은 사람에 의한 지배를 말한다고 했어요. 그럼 법치주의라는 것은요? 이건 다스릴 지자죠? 그렇다면은 법에 의한 지배를 우리가 법치주의라고 말하는 거죠. 즉, 행정의 중심에 법률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법치행정의 원칙,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행정 영역에 법률이 적용이 되고 그 행정의 중심에 법률이 등장을 하게 돼요. 인치주의가 물러나고 법치주의가 도입이 되면서 군주를 필두로 하는 행정부는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 그 권력 행사에 이렇게 제한을 받게 돼요.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 행정부의 권력 행사가 제한을 받게 되고요. 이러한 행정권의 행사는 다시금 사법부에 의해서 심사를 받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사법통제라고 하는 거예요. 행정부가 이제 마음대로 권력 행사를 못하게 되죠. 사전적으로는 제정된 법률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사후적으로는 사법통제를 통해서 다시 심사를 받게 돼요. 이와 같은 법치주의를 통해서 국민의 재산과 자유의 보호가 가능하게 되었고 그 국가 권력의 발동에 대해서 사전적인 예측이 가능하게 된 거죠. 이러한 법치주의 원칙은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가 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법적 안정성의 원칙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로 법률 적합성 원칙에 해당합니다. 법치주의 원칙이라는 것은 국가 권력의 발동이 법에 따라 행해져야 된다는 국가 운영의 원리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특히나 이 법률 적합성 원칙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법치주의 원칙은 밑에 있는 입법, 행정, 사법에 공히 적용되는 것이 맞겠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나 행정의 영역에 적용되는 법치주의 원칙을 우리가 법치행정의 원칙이다 이렇게 말해요. 법치주의 원칙 중에서 법률 적합성 원칙이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그것이 행정 영역에 적용되면 우리가 그것을 법치행정의 원칙이구나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법치행정의 원칙은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법치행정의 원칙은 행정에 대한 법의 지배, 즉 행정권의 발동은 법의 지배 하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행정에 관한 법의 지배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두 번째, 행정구제제도의 확립. 행정권에 의해서 국민의 권익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권리구제 가능성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법 원칙이 바로 행정구제제도의 확립의 내용으로서의 법치행정의 원칙에 해당을 해요. 그러니까 행정작용은 법에 위반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또한 만약에 법에 위반돼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권리구제제도가 또한 법률에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칙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 밑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입법, 행정, 사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회가 만든 법률에 행정권의 발동이 지배를 받는다라고 해서 행정에 관한 법의 지배 이렇게 화살표를 당겨서 여기다 연결을 시켜놔 보세요. 이것도 역시 법치행정의 원칙의 내용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 위법한 행정권 발동에 의해서 권익 침해가 발생했을 때 사법부에 의한 권리구제가 가능해야 되는 바 그것을 우리가
행정구제제도의 확립이라고 하고 이것도 역시 법치행정의 원칙의 내용 중에 하나죠. 여기 있는 것은 우리 아까 얘기했던 행정의 의미를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 이걸 나눴던 방식이고요. 여러분들이 행정법을 공부하시다가 보게 되면은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면서 실질적 의미의 행정인 것,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지만은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면서 실질적 의미의 입법작용으로서 행정 입법작용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고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면서 실질적 의미의 사법작용에 해당하는 행정심판제도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다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가 보시게 되면 법치행정의 원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법치행정의 원칙은 과연 어떤 내용들로 구성이 될까요? 이 법치행정의 원칙은 이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된다라고 체계화시킨 게 바로 행정법의 아빠예요. 행정법의 아빠는 오토마이어라는 아빠가 있어요. 오토마이어를 찾아가고 법치행정의 원칙은 뭔가요? 라고 했더니 그것은 말이야 법률의 법규 창조력과 법률유보 원칙, 법률 우위 원칙을 말하는 것이지 이렇게 설명을 해줬었답니다. 여기에 있는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라는 것은 대외적 관계에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해서 일반적인 규율을 할 수 있는 규범으로서의 법규라는 것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 창설될 수 있다라는 원칙이 바로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에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은 나중에 보시게 되면 형식적 법치주의 하에서의 법률의 법규 창조력, 법률 유보 원칙, 법률 우위 원칙과 실질적 법치주의 하에서의 법률의 법규 창조력, 법률 유보 원칙, 법률 우위 원칙은 조금 그 내용을 달리하게 돼요. 즉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있는 이 법률과 이 법률이 형식적 법치주의 하에서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서 새겨지게 되고 실질적 법치주의 하에서는 실질적 의미의 법률로서 새겨지게 되는데 실질적 의미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비교했을 때 그 범위가 더 넓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 질적으로 그 강도가 더 강화되게 돼요. 넓어진다는 것은 오직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 말고도 행정기관이 만든 행정입법에 의해서도 이 법률에 해당하는 법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넓어지기도 하지만 과거에 형식적 법치주의 하에서는 법률에만 위반되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그 법률의 내용이 헌법상 기본권 보장을 내용으로 하지 않아도 문제 삼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실질적 법치주의가 도입이 되면서 이 법률의 내용도 헌법에 합치되는 법률의 내용이어야 된다라고 보게 되는데 그래서 도입된 게 바로 위헌법률 심사 제도가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은 내용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하고요. 두 번째 법률 유보 원칙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법률 유보 원칙이라는 것은 일정한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유보라는 것은요.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맡긴다. 법률에 맡긴다 이거죠. 반대로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행정유보 영역이라는 것도 있어요. 행정유보 영역이라는 것은 바로 행정에 맡긴다라는 거예요. 행정에 맡긴다라는 것은 바로 법률에 근거가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실질적 법치주의 하에서는 이 법률이 행정기관이 제정한 행정입법까지 넓어질 수 있다고 했죠? 만약 이거 이름을 우리가 의회유보 원칙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의회유보라고 하게 되면 의회에 맡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오직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만 근거를 둬야 된다 이런 의미로 새겨질 수도 있는 것이죠. 법률 우위 원칙은 소극적 법률적합성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이 법률 우위 원칙은 모든 행정작용 영역에 적용되는 데 반해서 법률 유보 원칙은 적극적 법률적합성 원칙이라고 하면서 일정한 행정 영역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법률 유보 원칙은 특히나 어디에 적용되는 것인지 그 적용 범위가 문제가 돼요. 세 번째 법치행정의 원칙의 내용으로서 법률 우위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시게 되면 법률 우위 원칙이라는 것은 국가의 모든 행정작용이라고 했죠. 모든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법률 우위 원칙은 법률이 무엇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이죠.
행정보다 우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법에 행정에 대한 우위를 선언한 것이 바로 법률 우위 원칙이 되는 것이고, 법률에 위반돼서는 안 된다. 법률은 행정에 대해서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행정작용은 이러한 법률에 위반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상 법률관계, 아까 두 번 우리가 한번 내려와 봤었어요. 행정법이라는 것은 행정에 관한 공법이다. 그래서 이 사법관계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행정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중간에 여기 있는 거 이건 점이지대예요. 여기 행정사법은 점이지대이기 때문에 사법관계에 포함이 되기는 하지만 예외적으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때는 공법의 규율을 받기도 해요. 그리고 행정상 법률관계에서의 이 행정이라는 것은 행정법에서의 행정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행정학에서의 행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와 같은 행정작용은 공법관계 하에서도 이루어지고 사법관계 하에서도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공법관계는 우리가 행정법 관계라고도 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라는 불문법원에 대해서 배우시게 되면은 여기를 행정법 관계라고 불러줘야 될 때가 옵니다. 공법관계는 또다시 권력적 공법관계와 비권력적 공법관계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권력적 공법관계 하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작용은 우리 처분 등이라고 해요. 처분은 바로 행정행위를 말하는 것이고요. 등이라는 것은 우리 아까 배웠던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등이라고 해요. 이와 같은 처분 등은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랐을 때 그에 대해서 불복을 할 때는 항고소송의 방식으로 불복을 하게 됩니다. 또한 공법관계에는 행정주체와 행정객체가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행위하게 될 때도 있어요. 권력적 공법관계는 행정주체가 우월적 지위가 인정이 되고요. 비권력적 공법관계 하에서는 행정주체와 행정객체가 동등한 지위가 인정될 수 있죠. 여기서 이루어지는 행정작용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고요.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쌍방 간의 반대 의사의 합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공법상 계약도 포함이 되지만 공법상 합동행위라는 한 방향의 의사 합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합동행위 역시도 비권력적 공법작용 안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투는 방법은 항고소송이 아니라 법률관계의 쌍방 당사자 간에 다툰다라고 해서 당사자끼리 다투는구나, 당사자 소송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밑에 행정사법관계는 공기업 경영관계를 특히나 중요하게 다루게 되는데 이와 같은 행정사법관계나 영리행정, 조달행정과 같은 순수한 사법작용은 사법이 적용된다는 점에 있어서 그에 대한 불복도 민사소송의 방식에 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공법관계 하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작용들, 여기를 우리가 행정법의 규율 대상으로 삼을 거니까요. 여기서 어떤 행정작용들이 이루어지는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제일 먼저 나오고 있는 게 바로 행정입법이네요. 교과서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제일 먼저 행정행위를 막 설명을 하고 나서 행정행위 외의 행정작용이다라고 하여 밑에 있는 이 친구들과 함께 행정입법을 한 번에 다루기도 하지만 보통의 교과서는 행정입법에 대한 내용을 행정작용법 맨 처음에서 다루고 나서 행정행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 다음 그 밖의 주요 행위 형식으로서 이와 같은 나머지 행정작용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니까 행정입법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행정입법은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 의미의 행정은 맞지만 실질적 의미의 입법작용이라고 했습니다. 행정입법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이 일반적 추상적 규범을 정립하는 작용, 그리고 그에 따라 정립된 규범을 우리가 행정입법이라고 하고요. 이와 같은 행정입법을 하는 행정기관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 국가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이 있습니다. 그 국가기관에 의해서 행정입법이 되면 우리가 그것을 명령이다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의해서 행정입법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자치법규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게 돼요.
행정입법이라는 것은 법에서 다루고 있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학문적 연구 목적으로 고안된 강학상 개념에 해당한다는 점 조심하셔야겠네요. 그럼 옆에 이렇게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이라는 것으로 다시 구분이 되는데 이건 이제 뭘 말하는 거냐면 이와 같은 명령이나 자치법규는요. 외부적 관계에서 구속력을 미치는 법규성이 인정되는 명령이 있는가 하면 그 법규성이 부정되는 명령도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법규명령, 행정규칙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법규명령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이 정립하는 일반적 추상적 규범 중에서도 법규적 성질을 가진 모든 성문의 법규범을 말해요.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법적 규율성이 인정된다고요. 법규적 성질을 가지는 명령을 우리가 법규명령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 법규명령은 밑에 있는 행정규칙과 대비되는 개념이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행정규칙으로 분류되는 것들 중에서도 법행, 행법, 행행 이런 게 있어요. 앞에 것들은 형식을 말하는 것이고 뒤에 것들은 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정해졌는데 그 내용이 행정규칙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정해졌는데 그 내용이 법규명령의 내용을 가질 때가 있어요. 행행은 형식과 내용이 모두 다 행정규칙이라는 거죠. 여기에 행정규칙, 여기에 행정규칙, 여기에 행정규칙 이렇게 행정규칙이 하나라도 포함되면 우선은 행정규칙으로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초기점을 행정규칙에다가 짚었지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법적 규율성, 법규성이 인정되면 다시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법규명령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나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의 경우에 있어서는 학설 판례에 따라서 살펴보면 법규성이 인정된다라고 보게 돼서요. 전체적으로 여기까지를 우리가 법규명령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행정규칙이라는 거,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특히나 여기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행정규칙 형식의 행정규칙, 이게 전형적인 행정규칙이에요. 상급 행정기관이나 상급자가 하급 행정기관이나 하급자에 대해서 행정의 조직과 활동을 규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바라는 일반적 추상적 규범을 우리가 행정규칙이다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이와 같은 행정규칙의 내용에는 법의 해석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때도, 법의 집행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때도, 또는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인정될 때 그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규율할 목적으로 발해지는 것도 행정규칙에 포함된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명령이라고 돼 있고 여기는 법규명령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를 다른 이름으로 행정명령이라고도 말을 해요. 판례도 종종 행정명령, 행정명령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행정규칙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시작부터 법규명령이든, 즉 법규명령 형식의 법규명령이든 아니면 시작은 행정규칙이었으나 그 끝이 창대하여 법규성이 인정되는 법행과 행법은 광의의 법규명령에 포함된다라고 보고요. 이와 같은 법규명령은 전형적 법규와 처분적 법규, 집행적 법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는 모든 국가고시에서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이것은 행정고시에서도 너무 많이 다뤄지고요. 입법고시에서는 매번 출제가 되고 있고요. 2011년도에서는 노무사에서도 출제가 됐었고요. 또한 경찰행정법에서는 여기 법행이 그렇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행정입법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너무 적법해서 속상해. 그래서 범죄를 저지를래. 이게 바로 법규명령이 위법해지는 하자의 사유들이에요. 지금 이것을 설명하면 1578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법규명령의 위법성 판단을 논할 때 그 테마에 가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법규명령이 문제가 있을 때가 있어요. 법규명령이 위법해졌을 때 과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통제해야 될까? 이런 논의들이 있는데요. 전형적 법규는 위헌위법 명령규칙 심사를 통해서 옆에다가 써놓으시고요. 헌법 107조 2항이라고 써놓으시면 됩니다. 헌법 107조 2항. 처분적 법규라는 것은 항고송을 통해서 다툴 수가 있고요. 이거는 행정소송법 19조 본문이라고 써놓으시면 되고요.
집행적 법규는 원래는 헌법 소원을 통해서 다투어야 된다라고 봤었는데 지금은 이제 항고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고 헌법 소원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게 돼요. 그러면 전형적 법규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전형적 법규는 그 형식이 일반성 추상성의 형식을 띠고 있고 또한 오직 별도의 법 집행 행위로서 구체적 처분을 매개로 해야지만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범을 우리가 전형적 법규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규 명령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전형적 법규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처분적 법규라는 것은요, 그 형식은 법규 명령이지만 실질이 처분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식이 일반성, 추상성의 특징을 띠지 않고요, 별도의 구체적 처분 없이도 그 자체로서 법규인데요, 이 법 자체로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법규범을 우리가 처분적 법규다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집행적 법규라는 것은 위에 있는 전형적 법규와 마찬가지로 일반성, 추상성의 특징을 띠기는 합니다. 그런데 자동적 집행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별도의 구체적 처분, 법 집행행위가 매개되지 않아도 그 자체로서 권리 의무에 대해서 직접적 규율을 할 수 있는 법규범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 집행적 법규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부령에서 일정한 장소, 예를 들어 당구장업소에 미성년자는 출입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다라고 하면은 미성년자는 그 문화관광부령만 가지고도요 당구장에 출입하면 안 돼요. 별도의 구체적 처분, 법 집행행위가 매개되지 않았죠. 지금까지 우리가 행정입법에 대한 내용으로서 전형적 법규, 처분적 법규, 그리고 집행적 법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행정작용의 중심에는 바로 이 행정행위라는 것이 있고요. 이 행정행위가 위협해졌을 때가 문제가 되는 바, 이 내용은 우리 잠시 쉬었다가 이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을 때 어떤 식의 논의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행정법에 대한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은 욕심 부리지 말고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여기까지 공부하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잠시 쉬었다가 우리가 행정행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데 우리 행정법의 그 중심에는 바로 행정행위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잠시 쉬었다가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